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주말을 지난 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양측에서 특히나 이제 메카시 하원 의원 의장이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좀 크게 오른 바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은 약간의 숨고르기, 조정 양상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파월 의장은 또 시장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상승을 했다가 부채한도 협상 관련한 이야기들로 좀 많이 빠질 뻔했는데 그래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아침, 새 출발, 고고싱 하시면서 아침을 신나게 보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함께 힘찬 월요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미국 기업 이야기를 하나를 꼽아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 회계사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초록불을 켰던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다우지수는 0.33% 소폭 하락, S&P 500 지수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0.14%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0.24% 소폭 하락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주말의 시장의 흔들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정오 정도 돼서 부채한도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말까지 뭔가 이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별로 가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중단 소식이 시장에서는 좀 하락에 빌미를 제공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공화당 쪽 협상단이 회의장을 빠져나온 후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정오 정도에 전해졌고요. 이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하원 의장은 기자들에게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라면서 따라서 협상이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백악관 실무팀과 협상 중인 가렛 그레이브스 공화당 쪽 하원 의원도 실무 협상장에서 나오면서 생산적이지 않아서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요런 이제 정치인분들의 요런 협상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약간 쇼잉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너무 좀 우호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정말 협상을 잘 진행해 보려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 양측에서는 당연히 내 탓을 하겠죠. 너의 탓이다.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라고 하겠죠. 또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미국 하원 의원인 패트릭 맥컨리 의원도 다시 모일 계획은 없다. 주말에 회의가 재개될지 미지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주말에 이제 그 이후에 금요일 일정 이후에 나왔던 소식을 보면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아서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의 말입니다. 월요일 전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또 G7에 참석하기 위해 현재 일본의 히로시마에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로 이제 좀 여론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걱정을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잡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 협상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금리 동결 관련한 기대감을 물씬 불러일으킨 파월 의장의 발언도 내용을 보자면요. 사실 6월 정책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힌트를 줬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신용 긴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적인 태도를 만들어서 시장에는 기대감을 만들었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토마스 라후바흐 리서치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전에 예상했던 만큼 많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월에 금리가 뭐 동결될 것인지 혹은 추가적인 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긴 했는데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고용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할 일이 남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번 발언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쪽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장은 추가 긴축이 없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은 그래도 어쨌든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미 소비재, 통신주, 금융, 산업,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은 소폭 하락을 했고 반면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에너지나 헬스 그리고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주말 사이에 소폭 강세 보이면서 배럴당 71달러선 WTI 기준으로 계속해서 70달러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맵을 볼까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엑스모빌, 쉐보론은 소폭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가 1.85% 강세, 옥시덴타 페트롤리움은 1.51% 강세 보였는데 옥시덴타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6거래일간 이 옥시덴탈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3%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빅테크 종목들 흐름 보자면요. 테슬라의 종목의 상승, 나스닥 지수가 그나마 좀 덜 하락한 데는 테슬라가 조금 버텨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180달러 선 회복을 했고요. 1.84달러. 1.84% 올랐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주말에 그 인도 공장 건설 관련해서 관련해서 인도 시장을 두드리려고 했지만 세금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해서는 결렬이 됐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한국 쪽으로 좀 기회가 오나 하는 뭔가 기대감도 형성이 됐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종목들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약보합권. 이번에 이제 삼성이 갤럭시에 탑재되는 그 검색 엔진을 빙으로 채택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언급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구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죠. 구글은 약보합권 그리고 메타는 0.49% 소폭 하락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0.06% 계속해서 조금이지만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금요일에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31% 하락, 그리고 AMD의 주가도 1.96%, 퀄컴도 1%대 조정을 보였고요. 온세미컨덕터의 주가가 2.46%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 등의 종목들은 1% 미만이긴 하지만 각각 0.8%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요. 지난주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종목들이 넷플릭스는 좋았는데 좀 상승하고 나서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컸다 보니까 그때 9% 넘게 올랐었죠. 1.6% 소폭 하락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 수의 급감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해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디즈니 심층 분석해 볼 예정인데요. 주말에도 2.57% 하락을 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었던 아마존의 주가가 1.6%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키 주가가 3.46%로 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더 가디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천 명의 독립 계약자를 잘못 분류한 턱에 5억 3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나이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하나 더 보니까 CNN에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 비영리 단체 환경보건센터 CEH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스포츠 의료 관련해서 비스페놀 A, 그러니까 BPA라는 관련된 성분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챔피언, 에슬레타 이런 8개 브랜드의 제품에서 안전한도 최대 40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다. 그래서 이게 BPA가 뭐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여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영수증이나 물병, 통조림, 장난감, 바닥재 등 다양한 일상 제품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체내에 흡수될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이 BPA에 노출이 되면 당뇨병이나 심장병, 암, 비만, 발기부전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웬만한 브랜드 제품에서 다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운동할 때 저도 사실 최근에 관련된 브랜드 옷 많이 입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화학적인 부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나이키 주가의 하락에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반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빅테크의 강세 속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말 사이에서는 상승,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라일릴리 1%대 반등, 머크도 1.3%, 에브비의 종목도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대 하락, 시티그룹도 1% 하락, JP모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도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제임스 고먼 최고 경영자 CEO가 12개월 뒤 사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 신발업체 중에서 풋라커는 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의 주가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전망치가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디즈니 앞서서 주가 하락 소식 전해드렸는데 맥쿼리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제 또 다른 마지막으로 하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팟패치라고 여러분들 이제 직구하실 때 꽤 이 기업을 사용을 하실 거고 저도 한번 여러 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1분기 수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매출액이 한 5억 1,300만 달러가 예측이 됐었는데 이보다 높은 5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소매 관련된 기업들의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긴 하지만 또 좋은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계속해서 시장은 가장 큰 이슈인 부채 한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일희일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업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는 기업 하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디즈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는데 테슬라 인도 공장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 협상이 결렬이 됐다. 공장 건설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테슬라가 국내에 공장을 짓는다면 수혜주는 뭘까요?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나요? 과연 국내에 유치할 가능성에 따라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관련주가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신책 인터뷰는 디즈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디즈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도 사실 주가가 또 더 하락했어요. 예, 많이 빠졌는데 빠진 것도 있고 수요일 날 실적 발표? 인어공주. 이번 주 수요일 날 예. 인어공주의 개봉, 전 세계 예. 동시 개봉인 거죠? 아닌가요? 이미 미국은 지금 북미 쪽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벌써.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전에 또 이제 알라딘도 있었고 겨울왕국도 있었고 네.
한참 또 잘 되면은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많이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옛날만큼의 이제 파급력은 별로 없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수익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디즈니가. 그래서 수익 구조가 바뀌었다 함은 컨텐츠 안에서도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었나요? 그렇죠 많이 줄었습니다. 예. 전체 매출액에서 3%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가 대박이 나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것도 기대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뭐 소위 뭐 폭망한다고 해서 주가에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칠 거다. 그것도 좀 안 맞는 상황이죠. 영화 얘기로 사실 이제는 주가와 실적이 움직이는 상황은 지났다. 네. 워낙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컨텐츠 관련해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비중이 커진 건가요? 절대적으로 커졌죠. 예.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컨텐츠 쪽에서는? 예, 작년까지는 그래도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는 네. 좋았는데 이제 뭐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실적 얘기 나오면서 주가 폭락한 것도 결국 이제 가입자 수 감소가 가장 컸으니까는 성장주가 이제 가입자 수가 꺾이면은 아무래도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죠 주가에서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디즈니 이야기를 일단 맥이 조금 빠집니다. 맥이 빠지긴 하지만 그동안의 실적 추이를 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표를 먼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의 실적 추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예. 일단은 좀 뭐 맥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기업을 알아보면은 사실은 아 이게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주에서 이제는 좀 실적주로 넘어가고 있구나로 좀 관점을 바꿔서 분석을 하면은 또 분명히 또 기회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예, 최근 6년치 실적 한번 같이 예, 준비된 화면 보시면은 그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디즈니가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 순이익률 보시면은 그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16%, 21%막 이렇게 이익률이 잘 나오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4% 손실. 근데 그 이후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그 런칭이 되면서 가입자 수가 막 1억 명 이상씩 막 모였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률 3%, 순이익률 3%대 4%대. 근데 이제 성장주 성격이다 보니까는 주가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던 모습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성장의 모습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또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넷플릭스랑 또 비교하실 수밖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넷플릭스는 이제는 거의 뭐 안정화 단계에 올라갔죠.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또 뭐 높은 멀티플을 받지는 않아요. 이제 옛날만큼의 이제 그 뭐 수십 배 그 멀티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도 결국은 이제 실적주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가입자 수 측면에서는 뭐 넷플릭스는 2억 명이 넘으니까는 이익률이 20%가 넘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디즈니는 아시다시피 2020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런칭하면서 실은 이제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카지노 같은 괜찮은 이제 콘텐츠로 인해서 또 흥행도 많이 했지만은 네. 아직은 더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되고 가입자 수는 정체하다가 감소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익률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케이블 방송 쪽이나 아니면 디즈니 파크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다 그쪽에서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익률 자체가 뭐 3%, 4% 정도밖에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1분기, 2분기 그 밑에 이제 화면 보시면 최근 분기 매출 추이 보시면은 이제 1분기, 2분기 성장률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예, 더 이상 성장주의 이제 높은 멀티플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앞서서 성장주보다는 오히려 실적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어떤 좋은 점을 좀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높은 멀티플 PER이 뭐 한 50배 이상 뭐 100배 넘어가도 그게 사실 용인이 되죠. 왜냐하면은 계속 그 실적 지금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가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는 네. 근데 가장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부터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는 또 미국은 또 이제 그 워낙에 변동폭이 큰 또 그 성격이 좀 있죠. 주가가 우리나라 같이 뭐 상한선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 이제 그런 게 좀 굉장히 힘든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실적주로 넘어가면은 좀 주가가 막 급등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까지는 안 보여주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서 투자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물론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물 먹다가 살에 걸려가지고 물을 좀 조용히 먹으려고 그러니까 살에 걸렸습니다. 자, 그럼 사업 부문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네. 그 디즈니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사업 부문의 개편이 이제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두 개 사업부로 지금 나뉘어졌는데 그 이제 이니셜로 해가지고 DMED하고 이제 DPP라고 이렇게 두 개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보면 DMED가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제 케이블 방송이라던가 이제 OTT 그래서 OTT는 아시다시피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ESPN 플러스 채널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 비중이 굉장히 낮아진 전사 매출액 대비 한 3% 4% 선이니까는. 저거 지금 이번에 네. 디즈니 파크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매출 비중이 아직은 이제 회복을 막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걸 따져보면은 이 36%라는 비중이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넘어서면서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죠?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예,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코로나 시국이 풀리면서 그 보복적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DPP 매출이 다 회복이 됐어요. 아, 다 회복된 거예요, 저게? 예. 코로나 전 이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물론 아직은 완전히 보복적 소비가 다 된 건 아니니까는 아마 증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 DPP 장점이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익률이 28% 정도 나와요. 그래서 DMED 그러니까는 이 미디어에서 까먹고 있는 거를 지금 디즈니 파크가 지금 다 메꿔주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수익성이 좋죠.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디즈니 부원 딱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만 들어오면 돈 버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정비 비중 큰 회사들은 어쨌든 이게 매출만 늘어나면은 이익 증가는 쉽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사실 이번에 그 OTT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의 급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요금제에 500만 명의 네. 추가 신규 가입자 수가 굉장히 큰 주가에도 그렇고 반영을 일으켰는데 디즈니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건지 디즈니 파크를 가서 굳이 뭐 OTT 서비스를 안 보는 건지 사실 뭐 컨텐츠에 약간 좀 약한 부분도 우리가 없잖아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장 크죠, 사실은 그게. 예, 인지 상정일 것 같아요. 예, 가입자 수가 그렇게 넷플릭스는 뭐 2억 명 이상인데 여기는 뭐 1억 5천 명밖에 안 나오니까는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뭐 재밌는 쪽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돈을 내고서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네. 결국은 이제 디즈니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기존 사업이 워낙 많죠. 여기 채널이 뭐 FX도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고 ESPN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투자도 많은데 디즈니 플러스까지 투자하려니까는 사실은 이익률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한 전사 순이익률 해봤자 몇 프로 안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일 수밖에는 없고 넷플릭스는 정말 이제 콘텐츠에 집중해가지고 가입자 수 넘어가니 2억 명 이상 넘어가니까는 이제 규모 경제가 나오면서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넘어간 상황이죠. 네. 아, 그리고 테마파크 쪽 아까 다 회복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서 매출이 이전 코로나 대비해서는 회복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에 관련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보니까 뭐 이전 계획을 철회하거나 관련해서 뭔가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멈추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게 투자할 때가 워낙 많으니까 예, 지금 미디어 쪽에다가 계속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사실 여력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그 사업 부문별 실적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코로나 전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그 밑에 화면 보시면은 사업 부문별 매출 추이 보시면은 그 2018년 때부터 해가지고 DPP 매출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제 17,000, 16,000으로 감소하다가 그러네요. 예, 2022년 넘어오면서 28,000으로 코로나 이전만큼 다 회복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투자해가지고 뭐 더 이제 많이 오면은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이익 내기 쉬운 게 그 디즈니 파크 공사하는 것보다는 콘텐츠로 미디어 쪽에서 이익 내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은 좋을 거니까는 그쪽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매출을 더 증대시키는 게 오히려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디즈니에서 타운을 만드는 그 조감도도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네. 막 여기 막 집도 있고 이쪽에 태연파크도 있고 그래서 와 저런 데 살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상 공간, 온라인 공간 안에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보이는 게 실질적으로 더 비용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다. 근데 실제 그 미디어나 엔터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예. 뭐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 전통의 그 회사의 이제 수익 창출원은 이제 그 어필리에이트 피라고 이게 이제 그 우리 케이블 방송에 디즈니 채널이 송출되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IPTV라던가 아니면 케이블 방송 쪽에서 컨텐츠에 대한 이제 그 대가 지급이죠. 그게 일단 뭐 가장 항상 커 왔으니까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브스크립션 피 그러니까 이 그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ESPN 플러스 이 그 OTT가 이제 역전을 해버렸어요. 전체 매출액의 31%니까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문제는 이게 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가입자 수는 이제 밑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분위기 괜찮았어요. 7,300만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억 명 돌파하다가 1억 6천만 명 넘다가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넘어오면서 1억 5,700만 명으로 이제 꺾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는 이 매출 비중은 큰데 이익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20세기 폭스부터 해가지고 뭐 마블 스튜디오 해가지고 뭐 온갖 미디어 관련된 투자는 다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다 스톱이 돼버린 상황이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어필리에이트 피 그래도 계속 케이블 방송이나 IPTV 쪽에서는 수익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드버타이징 광고도 역시 채널에 또 따라 들어오는 광고들까지 해서 케이블 방송이랑 어쨌든 IPTV가 한 51%는 먹여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돈 가지고서 디즈니 파크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승부를 걸었으니까는 구독자 이 매출 비중도 상당하고 하니까는 여기에 계속 이제 올인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디즈니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디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보면은 넷플릭스도 어쨌든 광고가 붙은 저렴한 요금제로 인해서 그 관련된 부분에 신규 가입자 수가 확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향후에 매출을 얼마나 더 끌어올리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 디즈니 역시나 그 유료 광고가 붙은 저렴한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게 된다면 또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할 수는 끈이라도 하나 있는. 잡아보고 싶어서요. 근데 아마 사람들 생각이 넷플릭스는 볼 거라도 많으니까는 광고부터도 그냥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가뜩이나 볼 것도 없는데 광고까지 그러면은 또 참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직접 디즈니나 그 뭐 만화 영화 보고 싶어 하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입을 시켜줘야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넷플릭스를 가입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과연 디즈니가 앞으로 말씀해주신 성장주에서 실적주로의 면모를 갖추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긴 하는데 주가 추이를 보면서 향후에 지금 디즈니의 상황 속에서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6년치 실적과 이제 그 주가 간의 관계. 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PER 밴드인데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조금 그래프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 때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PER이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론칭하면서 주가가 실적 대비 뭐 한 100배 막 이렇게 넘게 전형적인 성장주의 주가 추이였죠.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2019년까지는 PER이 해봤자 12배, 25배 전형적인 실적주의 주가 추이였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PER이 뭐 49배에서 180배까지 막 이렇게 사실은 낮은 이익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은 거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계속 이제 급증을 하니까는 이제 성장을 하면은 넷플릭스처럼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PER이 100배 넘던 시절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30배 후반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지금은 이제 실적주의 모습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물론 넷플릭스보다는 PER이 훨씬 더 낮습니다. 2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디즈니 테마파크라던가 그 기존의 케이블 방송 IPTV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준다라고 해도 결국 이제 그 돈을 다 지금 OTT에서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전사 이익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는 넷플릭스보다는 좀 PER이 낮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떻게 아무런 이야기만 하고 가실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대를 낮출 수밖에는 없고 예전같이 뭐 100배 이렇게 기대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성장할 때 주가가 100배, 200배였다가 지금은 이제 50배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니까는 이제 안정적인 실적주로 넘어간 상황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가 대비 실적 대비 주가 추이가 이제는 20배 내외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지 옛날 같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하는 거는 이제 좀 상황이 맞지 않다.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2020년에 배당을 중단했었던 이후에 올해 말에 다시금 배당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성장주 성격이 강했던 종목인데 실적주로 변모하고 나서의 차근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많이 올랐던 그런 것 대비해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을 아이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또 모아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의 눈높이를 살짝 낮추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포커싱을 둬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가 어쨌든 간에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니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거고 눈높이는 이제 예전만큼 디즈니 플러스도 사실은 디즈니 입장에서도 이게 메인이 될 거라고는 4년 전에는 전혀 예상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가운데 디즈니 요즘에 참 우려가 많은데 어떠한 관점으로 디즈니를 다시 새롭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의 시간 박동흠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6분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월갈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이 바쁘셨잖아요, 위원님. 예, 북콘서트 해갖고 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갖고.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네, 성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주말 라이브나 북콘서트 함께 못하셨던 분들은 그 영상이라도 네, 어젯밤 올려드렸죠. 옛날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네.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3대 지수가 뭐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하락이보다는 지난주 내내 좀 달렸잖아요. 특히 네. 수목 달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난주를 한 주를 좀 돌이켜 보면 역시 소비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지난주 내내 있었죠. 실적 결과랑 상관없이 경고성 발언들이 이어졌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풀라커가 이제 충격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또 그런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단위를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있고요. 특히 나스닥은 주간 단위로 4주 연속 올라갔거든요. 4주 연속 올라간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건 S&P은 다시 4,200 아래로 내려왔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지금 불마켓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S&P 500은 100포인트만 올라가면 한 90포인트 올라가면 불마켓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S&P 500이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좀 유의하면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해 보면 연간 단위로 보면 나스닥은 이제 20%까지 넘어섰습니다. 상승폭이요. 지난주 3%를 달렸거든요. 그러면서 20%가 넘나들었고요. 다우지수 0.8%. 그러니까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작년이랑 딱 반대죠. 그 S&P 500은 작년이랑 그 이 두 번째 위치를 하고 있지만 나스닥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이제 큰 것들은 역시 금융주가 훅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섹터별로 보면 네. 어제는 좀 주말 사이에 좀 혼조가 있었어요. 네, 지난 주말에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임의 소비재 신발 쪽가 떨어졌죠. 0.8% 떨어진 것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헬스케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좀 소재 이런 것들은 반등을 했지만 그보다는 떨어진 것들이 좀 눈에 좀 띈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임의 소비재에만 좀 보면 화장품이 얼타뷰티가 지금 4% 이상 떨어진 거 있었고요. 나이키도 3% 떨어졌고요. 얼타뷰티는 한 군데서 목표 주가를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기도 약간 유의되는 건데 아니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픽을 제시한 증권사가 오펜하이머는 여전히 탑픽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나빴고요. 나머지 베스트바이도 좀 재미없었고요.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것들도 좀 약한 모습으로 돌아선 것이 지난 주말에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풀라커죠. 네, 풀라커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잘 그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홍대도 있고 저는 신촌호텔에서 자주 봤거든요. 들어가 보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그런 풀라커인데요. 풀라커는 딱 3개월 만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어요. 3개월 전에는 그 CEO가 운동이 지금 필수적인 상황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분위기 좋다고 얘기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 어닝 대비 실질 기대 대비 100%가 좋게 나왔어요. 주가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27%. 이때 올라갔던 데 있죠. 이때 올라갔던 시점이 딱 3개월 전이거든요. 3개월 전인데 지금은 이번에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때 27%가 떨어졌는데요. 실적 쇼크에 이어서 가이던스 하향까지 나온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이 81센트가 예상됐는데 70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9%가 줄어들었고요. 당시에는 90%가 넘는 상해 이번에는 13.5% 부족했고 가이던스 하향이 나왔고요. 바로 이분인데요. CEO의 메리 딜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전직이 얼타뷰티입니다. 그래서 얼타뷰티 떨어졌고 지난 금요일에 현재 있는 또 떨어진 겁니다. 이분의 얘기는 지난주에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뭐 홈디포가 됐건 여러 가지 그 타깃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임의 소비재 성격 물건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항목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홈디포나 이런 데나 있는 것들 타겟도 마찬가지, 월마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신발 물론 완전히 밑창이 떨어져서 사는 사람 할 수 비싸지만 웬만한 분들은 조금 뭐 더 신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이키도 호기 있게 뭐 300달러짜리 사던 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200달러짜리를 줄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고 저도 해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소비 위축의 영향 때문에 매출이 상당폭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치 작년 1분기, 2분기에 실적할 때 월마트가 떨어졌을 때 딱 이랬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가격이나 정책으로 수익을 늘려내면서 재고를 줄여야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월마트가 2분기 연속 훅 떨어지는 느낌 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돈 대표도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재고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 수준. 그러니까 재고가 늘고 줄고 할 때 타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재고가 좀 늘고 있다. 그런 얘기를 CEO가 얘기한 거가 되겠고요. 4분기에는 운동하는 것이 필수 소비재 같은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실적 호조세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소리로 바뀌었다. 톤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사긴 사고 여행은 가긴 가는데 저렴한 쪽으로 가는 그런 것 중에 사회적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매장별로
직접 진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키나 언더아머 모두 3~4%씩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서 뭐 그 호카라든가 뭐 온러닝 이런 것들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좀 떨어지고 있다니 그들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보니까 딱 이런 소비가 위축될 네. 때는 브랜드 파워력이 딱 있는 기업은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최근 뉴스나 실적이나 주가에서도 확연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쌀도 종류 워낙 많잖아요. 브랜드가. 그쵸. 쌀도 있고 생수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집에서 생수 드세요? 아니면 끓여 드세요? 아니면 정수기로 저는 드세요? 정수기요. 저는 생수를 마시거든요. 생수도 딱 브랜드가 수도 없이 많은 브랜드 있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00으로 시작하는 브랜드를 여태까지 마셨어요. 100으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네. 있는데 제일 비싼 건 아니면 나름 비싼 라인인데 요새는 그보다 낮은 거 먹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11시에 그 롯데월드 갖고 면세점도 갔다가 말씀드리니까 네, 네. 어떤 분들이 댓글로 나중에 누가 11시에 백화점 가냐고 그러는데 보면 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가죠. 외국인도 그렇고 갈 때 되면 진짜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뭐 딴 일이 있어 어저께 1시 반에 갔어요. 사람 없어요. 주말인데도요? 있긴 있지만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면세점 또 갔는데 면세점 사람 없어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긴 가는데 사람 수의 숫자가 줄고 사는데 좀 저렴한 거로 간다. 그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그 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판. 예. 자, 얼타뷰티. 얼타비트는 아까 그분이 여기 CEO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얼타비트 주가 좀 떨어졌는데요. 4.3% 떨어졌는데요. 오펜하임에서 목표 주가를 내려놨어요. 매출은 긍정적으로 성장 기대하고 결론을 보면 탑픽을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는 조금 내려놨고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소비 위축의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을 유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격만 인하하고 마케팅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 있는 것도 좀 저렴하게 할 거 아닙니까? 아주 고가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 가이던스 재확인 정도에 만족해야 될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곧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 당시에요. 주가가 약했다고 합니다. 얼타비트가. 그래서 최근 10분기 중에 7분기의 실적 발표 시 주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죠. 극과 극의 어떤 똑같은 어떤 품목이라도 아주 비싼 거, 중간 거, 애매한 거, 저렴한 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사장이 한번 그 미자원 때 보여드렸던 사진 제가 기가 막히던데 꿀이 있는데 꿀 아주 하이엔드 비싼 꿀이 있고 저렴한 꿀은 선반에 재고가 없어요. 근데 중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중간 것들,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심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렴한 제품이 훨씬 더 가성비 소비로 많이 팔리고 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나요? 제가 여드랭kon가 모든 젊은 여성분한테 들었는데 그 프랑스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롤렉스 시계를 그러니까 팬드백의 롤렉스인데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한번 제가 에비니얼인가요? 그거 있죠. 롯데. 네. 거기 갔더니 훅 들어갔더니 이름 적으시라고. 그래서 웨이팅. 2시간 반 있다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요즘은 끝날 생일 날짜로 들어간다며? 예약하는 것도 생일 날짜. 맞아. 생일 그 끝자리 날짜가 홀수작 그날 그분들만 와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것도 하고 사실 롤렉스는 시계를 팔지 않는다. 네. 공기를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네. 다른 사람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조차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파페치는 아시죠? 요게 영국이 베이스로 알고 있는데 네, 영국 베이스에- 미국에도 상장돼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 여러분들 구입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그 명품 온라인 1위 회사로 좀 커져 있는데요. 여기는 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는 주당 손실이 16센트가 나왔는데 42센트가 전망됐으니까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라고 있고요. 이거는 파페치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여기는 남성 품목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남성들의 선호도가 높다는데 그럼 이런 옷이라든가 남성용 구두가 좋다고 한대.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 일단 제가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서 봤고요. 여치 됐건
주가는 올라갔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거 드리는 말씀은 이 회사가 아직 수익 단계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 그림 보시면 이거 많이 올라간 거 같고 한번 사볼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요 그림만 보면. 야, 뭐 해볼 만하잖아요. 이게 보시면 고점들이 얼마 떨어졌냐면 90%가 떨어진 거죠. 90%. 여전히 4번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 너무 심취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해보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 항상 주식을 보실 때는 실적을 보시고 실적에 대한 판단, 그걸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도 물론 목표 주가 올린 것도 두 군데 있지만 또 내린 것도 여전히 있다는 것도 보시면서 의견 자체가 여전히 중립 의견이 꽤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롤렉스 저희가 그 네. 웨이팅 할 수 있는 네. 자격을 부여하는 게 생일이 아니고 네. 또 많이들 아시나 봐요. 네. 휴대전화 끝번호. 맞아요. 휴대전화 끝번호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또 헷갈렸어요.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시나 봐요. 롤렉스 사시러. 근데 그거나 저 생일 날짜건 전화번호 끝자리건 어쨌든 끝자리가 그거죠, 홀수짝수에 따라서 네. 예약을 할 수 있다. 혹시 롤렉스 가실 분들은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이 참고해 부모님을 주세요. 사드리려고 뭐 20년 동안 모아고 사드리려고 했는데 효자네. 네. 효년지 효자인지 효녀죠. 모르겠지만. 근데 갈수록 예약이 안 된다고. 아니 뭐 예약하고 가도 네. 원하는 거를 살 수가 없다고 네, 합니다. 그래, 거기서 그래. 주는 거 사야 된다고 네, 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참 소비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네.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소비 침체가 결국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소비 침체는 그래서 일관된 흐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참 공감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긴 사는데 줄여서 산다. 그 개념. 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그 계속 보공행진을 하고 있고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고 대규모 해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여유 있는 사람들 좀 돈을 많이 받던 사람들한테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이건 미국의 얘기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도 진짜 최고 부자 아니면 소비가 줄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소비 위축이 가장 컸다는 것도 제가 뱅크 아메리카의 카드 소비를 한번 보여드리는 기억인데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 위축의 우려감에 현실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휴대폰 30대 만들면 된다고. 그거 대기하려고요? 네, 그러네요. 그건 그렇고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하는 거 기억나시죠? 일주일 전에 네. 나온 건데요.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꿀. 이거는 제가 장우석 부사장한테 부탁해서 받은 그림이에요. 가격이 네, 제일 비싼 제일 비싼 거. 달러가 지금 그 물건이 없고 이건 제일 저렴이가 없고 중간 거가는 쌓여 있다는 겁니다.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유지되고 있지만 중간에 애매하게 네. 우리가 중간값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뻗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그림으로 전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 네.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4월달 카드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났고요. 네. 요것도 이제 부장님이 해드렸던 그림인데요. 4월 소매 판매율이 0.5% 플러스 났다고 뭐 생각보다 좋게 났다고 얘기 많이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4%.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그 삼겹살을 100g을 여러분들 먹었다면 이제 이번엔 96g밖에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요 인플레이션 조정치 했다는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월마트도 그랬잖아요. 매출이 늘어난 거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딱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지금 보면 1995년 이후 전체적으로 2.7%가 평균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4.2%. 네. 그만큼 미국의 소비의 나라인데 지금 이랬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온 거가 지난주 보여드렸죠.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할 것 없이 샘스클럽 할 것 없이 오프라인을 가는 사람들이 비슷하는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 났다는 겁니다. 타겟 정도가 이 정도 플러스 났었지만 타겟도 지금 약간 마이너스 떨어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소매업종 ETF가 보면 안 재미없는 좋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면서 주가가 좀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비 부분이 한국에 계신 분들 우리와 미국과 약간 다르겠죠. 분명히 다르고 오늘 뭐 미국 중시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도 충분하게 공감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아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요건 이제 보여드렸고요. 룰루레몬까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지난 그 금요일날 댓글에 룰루레몬 또 질문하시면 계시더라고요. 그 여돈에가 제가 룰루레몬 입고 오니까 룰루레몬 어떠냐고 해갖고 저도 또 찾아봤죠.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찾아보면 다 찾아집니다. 이게 제일 한 건데요. 데이터가 다 있다. 네, 데이터가 다 있어요. 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6월 1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5월 달에는 룰레몬도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요. 근데 보면 룰레몬은요. 1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났어요. 이게 보면 앞선 거랑 약간 다르죠. 이게 앞선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샘스클럽, BJ's 홀세일 클럽인데요. 네. 요거는 요 왼쪽 첫 번째 큰 그림은 룰루레몬입니다. 1월 달에 21%, 2월에 11.9%, 3월에 9.6%지만 4월 확 줄어들었고요. 5월에는 또 마이너스 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들조차도 룰루레몬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모든 있죠. 요 두 번째 그림이죠. 남색이라고 하는 남색은 미국의 모든 어페럴 리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류 소매점 있죠. 의류 소매점. 예를 들어서 대표로 우리나라 같은 건 뭐 있는 거죠? 우리 소매점이요?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브랜드 있고 다 옷 파는 모든 상점, 백화점, 백화점에서 옷 파는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1월 달에 약간 플러스 났지만 2월 달에 5%, 3월 달에 8%, 4월 달에 10%로 확 주네요. 예,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럭셔리 리테일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줄어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냥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면 저 값이 계속 올렸거나 뭐 이런 거죠. 사는 사람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사람 숫자. 이건 방문객 수잖아요. 방문객 수. 네. 방문했다 해서 물건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방문객 수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온라인 살 수 있죠. 온라인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는 사람이 이동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 이게 이제 현안 선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룰루레몬의 실적 6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과연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요즘에 팔란티어 얘기 참 많아요. 네. 제가 팔란티어를 왜 말씀드리냐면 팔란티어도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네. 팔란티어 이제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알려진 거는 캐슈도 많이 샀다는 얘기였고 그 전에 이제 실적에 이제 에비타 해갖고 그러니까 흑자가 계속 두 번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갭 기준으로 두 번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 됐건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약간 쉬었지만 주가 급등했는데 이것도 역시 갈 길은 멀었다. 이건 오른쪽은 일봉이고요. 왼쪽 주봉이다, 주봉. 또 하나 이번 주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거는 스노우플레이크일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수요일 날인가 우리나라 새벽인가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텐데요. 이거 역시 주가 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들 두 개 모두 이제 AI는 우리 거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것도 갈 길이 진짜 멀었던 회사다. 그리고 이들도 이제 흑자 전환을 노리고 뭐 가려고 그러지만 아직 제대로 고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늘 말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진짜 주식시장은 절대 100m, 400m 달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00m 그리고 웬만하면 마라톤 경주하듯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요거 사진 잠깐 네, 보고 여기까지 모시면 마무리할까요?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수요일 날 장마감, 목요일 새벽에 하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거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분위기는 네. 엔비디아가 좀 좌우할 것 같다라는 것도 여러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수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롤렉스 휴대전화 끝번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부가 서비스 있잖아요. 핸드폰 나의 번호 말고 추가적으로 번호 하나 더 하는 거 몇천 원짜리인데 그거를 홀짝으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가신다면요. 예, 롤렉스 좋죠. 예, 롤렉스도 좋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더 금이다라는 거. 우리 시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야무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